저는 38살 조현우입니다. 지방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죠. 아니, 다른 면에서는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12살 된 아들 하늘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니까요. 하늘이는 선천성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맑고 순수한 표정과 손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니, 다른 점이 있다면 새벽부터 하늘이가 고열에 시달렸다는 것이었죠. 아이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화상을 입을 것 같은 뜨거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늘이를 담요로 감싸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야. 하늘이는 대답 대신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제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폭우에 가까웠어요. 응급실은 한밤중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석에 앉아 하늘이를 무릎에 눕히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소아과 환자인가요? 열이 많이 높아 보이네요. 일단 처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처치실로 들어서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있었지만 배지에는 간호보조라고 적혀 있었죠. 박주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이는 60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혀주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감각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손길, 그 향기, 무엇보다 그 눈빛.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다, 미친 생각이야. 열이 오른 아들을 보며 불안한 마음에 환각을 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간호보조 박주영은 능숙한 손길로 하늘이의 체온을 재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나요? 박주영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하게 여겼을 질문이 그날따라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는 항상 하늘이의 청각장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곤 했습니다. 낯선 의료진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늘이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라고 말이죠. 네, 선천성 청각장애입니다. 박주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손동작으로 하늘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간단한 수화였죠. 괜찮아?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늘이는 약하게 웃으며 수화로 답했습니다. 열이 나도 먼저 손으로 대화하려는 간호사를 만나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박주영이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을 때 하늘이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약한 손짓으로 제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늘이의 수화를 읽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저 간호사 아줌마. 할머니랑 똑같은 냄새야. 그 순간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밤, 저는 간호보조 박주영의 얼굴을 계속해서 응시했습니다. 하늘이가 말한 할머니랑 똑같은 냄새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늘이는 어머니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자주 보여주던 사진 속 할머니일 뿐인데 어떻게 냄새를 기억한다는 걸까요? 박주영은 어머니가 항상 사용하던 것과 같은 살구꽃 향이 났습니다.
저도 그 향기를 알아차렸지만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고 하늘 위의 열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1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그날 어머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도 오늘처럼 새벽에 천둥번개가 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10년 전 저는 28살 각 고등학교 교사가 된 신입교사였고 하늘이는 겨우 2살배기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는 갑자기 열이 오른 하늘이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약국까지 가는 길 불과 500m 거리였는데 말이죠. 다음 날 경찰은 산사태가 난 개울가에서 어머니의 지갑과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강 하류에서 신원미상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경찰은 소지품을 근거로 그 시신이 어머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시신은 물에 불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장시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은팔찌가 어머니의 것과 일치했고 옷의 일부도 어머니가 입고 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아드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하늘이를 품에 안고 울기만 했죠.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고 계셨죠. 하지만 관 속에는 제가 확인조차 하지 못한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현우야, 힘내. 이옥순 어머니는 하늘이를 너무 사랑하셨어. 아마 마지막까지도 하늘이 생각하셨을 거야. 이웃 아주머니의 위로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나이 30에 혼자 저를 키우신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단지 약을 사러 나갔다가 폭우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문소리가 들리면 달려나가 확인했고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어머니의 전화가 아닐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부재는 현실이 되었고 저는 어린 하늘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매년 어머니의 제사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제대로 이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병원에서 간호보조 박주영을 보았을 때 그토록 강한 감정을 느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얼굴에 대한 미련이 저를 사로잡은 것이겠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박주영이 어머니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장례까지 치렀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이의 말, 그 향기, 그리고 수화를 할 줄 아는 그 손짓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주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늘이의 체온을 한 번 더 재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얼굴, 은색 머리카락, 그리고 그 특유의 손길과 걸음걸이. 분명 어머니와 비슷했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어머니는 지금쯤 68살이 되셨을 테고 박주영도 그 정도 나이로 보였습니다. 아드님, 아이열이 많이 내렸네요.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진료받고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박주영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간호사님은 어디 출신이신가요? 박주영은 잠시 멈춰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요? 여기서 일한 지는 7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 대답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이 없다는 뜻인가요? 더 질문하고 싶었지만 박주영은 이미 다른 환자를 돌보러 병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여전히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하늘 위의 열은 완전히 내렸습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고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내내 간호보조 박주영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결심했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늘이를 먼저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국립요양병원 본관은 작은 시골 도시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넓은 주차장을 지나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어젯밤의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마음도 그랬어요. 분명한 건 어떤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안전관리팀 위치를 물어본 후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휠체어 끄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끝에 위치한 안전관리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병원 안전관리팀장 박성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에 앉도록 했어요. 간략히 어젯밤 있었던 일과 어머니와 박주영의 닮은 점에 대해 설명했죠. 내 이야기를 들은 박성민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박성민은 말했어요. 박주영 간호보조는 7회 전 이 병원에 왔습니다. 정확히는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온 무연고자였죠. 무연고자라는 단어가 내 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시 내가 알기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무연고자라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박성민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이력이 전혀 없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폴더를 열었어요. 박주영 씨는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은팔찌 하나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떼지 않았죠. 화면에 나타난 사진 속 은팔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은팔찌와 똑같았어요. 13살 생일에 제가 어머니께 드린 것이었죠. 안쪽에는 사랑해요. 어머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죠? 사랑해요.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과 일치하는 은팔찌, 그 특유의 향기, 하늘이를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내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박성민은 화면을 몇 번 더 클릭하더니 오래된 파일을 열었죠. 7회 전 복지센터 기록에 따르면 3년 전 대형 폭우가 있던 날 인근 산사태 지역에서 구조된 여성이라고 합니다. 신원 미상, 기억상실, 중증 외상 그게 다입니다. 3년 전이라면 어머니가 실종된 지 10년이 됐으니 7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실종 후 3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 그 기간 동안의 공백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박성민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박주영 씨가 혹시 조현우 선생님의 어머니라는 말씀인가요? 고개를 끄덕였죠. 신원공란, 기억상실, 그리고 은팔찌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과 일치한다면?
갑자기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박성민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노인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박성민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내 어머니였죠.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박성민은 폭우 당시 실종자 구조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을 만나볼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죠.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를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어머니는 왜 기억을 잃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던 10년의 세월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병원에서 나온 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가슴을 채웠어요. 박성민의 말대로 폭우 당시 실종자 구조 기록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시 차를 돌려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뒤편에 위치한 경비실을 찾았어요. 요양병원은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었는데 본관과 별관 사이 작은 길 끝에 오래된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12해 됐네. 12해면 어머니의 실종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곳에 계셨던 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노인에게 10년 전 큰 폭우가 있었을 때도 여기 계셨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때 산사태로 뒷산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말했죠. 노인의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노인에게 신원불명의 구조자가 있었는지, 특히 지금 간호보조로 일하는 박주영 씨에 대해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여자를 말하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쳤던 사람 말이지?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노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했어요. 그날 밤 11시쯤 소방대원들이 한 여성을 실어왔다고 했죠. 개울가에서 떠내려오던 여자를 구조했는데 의식은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은팔찌 하나만 차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복지센터로 옮겨졌고 나중에 간호보조로 다시 이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폭우 속에 실종된 어머니, 다른 곳에서 구조된 신원미상의 여성, 그리고 훼손된 시신이 어머니로 오인된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죠. 노인에게 10년 전 그 폭우의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5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했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혹시 박주영 씨 말고도 신원 불명의 시신이 있었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구가 더 있었어. 개울가에서 발견됐는데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신이 어머니로 오인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살아있었던 것이죠. 기억을 잃고 신원을 잃고 그렇게 7회를 살아온 것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그 간호보조라면요? 10년 전 실종이 아니라 구조였던 겁니다. 경비원 노인은 박주영 씨가 의식을 찾았을 때
완전히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모두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일상적인 것들만 할 수 있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잃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죠. 노인에 따르면 박주영 씨는 아이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오래 서 있곤 했다고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분명 어머니였어요. 하늘이를 특별히 챙겼던 이유도 그 살구꽃 향수도 수화를 할 줄 아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됐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비실을 나오며 노인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병원 주차장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죠. 10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박주영 씨, 아니 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죠. 어머니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천천히 접근해야 했어요. 어머니의 기억을 조금씩 일깨워야 했죠.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하늘이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오래된 앨범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의 기록이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하늘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하늘이는 수화로 소통하지만 복잡한 감정이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늘이는 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어젯밤 병원에서 만난 간호보조 아주머니가 할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죠. 하늘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할머니가 살아있다니 12살 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테죠. 하지만 곧 하늘이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사진으로만 보았던 할머니를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찾아 침실 옷장 위에서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을 열자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가 갓 태어난 하늘이를 안고 있는 사진, 세 식구가 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하늘이가 돌을 맞았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아끼던 사진이었어요. 하늘이에게 병원에 가서 박주영 씨를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사진첩을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하늘이에게 당부했어요. 갑자기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친근하게 대하라고 말이죠. 하늘이는 이해한다는 듯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어요. 박성민에게 미리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성민은 말했어요. 박주영 씨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네요. 상담실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공간을 밝게 만들어 주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박주영 씨가 들어왔어요. 어젯밤보다 더 선명하게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손길, 그리고 그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까지. 안녕하세요. 어제 응급실에서 배웠던 조연우라고 합니다.
제 아들 하늘이고요. 박주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열이 많이 내렸나요? 하늘이는 박주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수아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박주영도 수아로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죠.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뭇거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접근은 박주영에게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조언한 대로 천천히 접근하기로 했어요. 박주영 선생님, 혹시 이 은팔찌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가방에서 어머니의 것과 같은 은팔찌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박주영은 사진을 보더니 자신의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그곳에는 바로 그 은팔찌가 있었죠. 이건 제가 항상 차고 있는 팔찌예요. 왠지 소중해서 절대 벗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박주영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족 사진첩을 꺼냈어요. 하늘이가 돌을 맞았을 때 찍은 사진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갓난아기였던 하늘이를 안고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손목에는 바로 그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박주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는 사진을, 손으로는 자신의 팔찌를 번갈아 만지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천천히 다른 사진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 어머니가 좋아하던 바닷가 사진, 그리고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병원 사진까지요. 박주영의 눈에 점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박주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수아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수아를 통역했죠. 하늘이가 말해요. 할머니 향기가 나요라고요. 그 순간 박주영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사진 속 하늘이를 응시하다가 실제 하늘이를 바라보았죠. 천천히 하늘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혹시 하늘이?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박주영, 아니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는 커다란 눈으로 박주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수아로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더 크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현우예요. 기억나세요? 10년 전 어머니는 폭우 속에서 실종되셨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 상담실이 아닌 시간의 틈 사이에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계속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듯 했죠.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현우, 하늘이, 어머니의 입에서 희미하게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가끔 꿈을 꿔요. 비가 내리는 소리, 누군가 내 손을 잡아당기는 느낌, 그리고 현우야라고 부르는 내 목소리, 하지만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분명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약을 사러 나갔다가 폭우에 휩쓸렸던 그 순간의 기억일 테죠.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주영 씨,
아니 이옥순 씨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당시 구조 기록에 따르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었죠. 지문도 모두 소실되었고요.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 끝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죠. 의사들이 그랬어요. 제가 강물에 떠내려오다 바위에 부딪혔고 여러 날 동안 의식 없이 떠다녔을 거라고 했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겪으셨을 공포, 그리고 홀로 지내셨을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억을 잃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찾지 못했고 어머니는 우릴 기억하지 못했죠. 하늘이가 다시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어머니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0년 동안 하늘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늘이구나. 어머니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자주 꿈에서 봤던 아이야. 그 맑은 눈동자, 그 웃음, 분명 꿈에서 봤어. 머리로는 아직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의 가슴은 하늘이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보조로 일하면서 항상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속에서는 하늘이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성민이 의료 기록을 더 살펴보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 가족만 남게 되자 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우리 집 뒤뜰에 있던 살구나무까지요. 어머니는 자신이 즐겨 쓰던 향수가 살구꽃 향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놀란 표정이었죠.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병원에 와서 처음 쇼핑할 때 본능적으로 그 향수를 골랐다고 했어요. 몸의 기억이라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수화도 여전히 할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하늘이와 소통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었죠. 그 기억도 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떠올리시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완전히 빈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아니면 점차 더 많은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었죠. 어머니를 되찾았고 하늘이는 할머니를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 말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소중했어요. 어머니의 정체가 밝혀지자 병원에서는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박성민은 경찰과 지역복지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죠.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에 보관된 10년 전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 기록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머니로 오인된 시신은 사실 같은 동네에 살던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도 그날 밤 폭우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죠. 그런데 어머니의 지갑과 핸드폰이 김 씨 아주머니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이 오인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조사관은 그날 상황을 설명했어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고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혼란 속에서 어머니의 소지품과 김 씨 아주머니의 시신이 서로 뒤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두 분이 같은 장소에서 폭우에 휩쓸렸고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구조된 반면 김 씨 아주머니는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어머니의 법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이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등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증명해야 했죠. 그날 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머물 필요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10년 만에 돌아온 집의 문턱을 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을 안내했죠. 비록 어머니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집안의 익숙한 물건들이 조금씩 기억을 되살려주는 듯 했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던 찻잔이네. 어머니가 진열장에 있던 오래된 도자기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틀, 내가 직접 만든 것 같은데. 작은 기억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게 신기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옛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죠. 방은 10년 동안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와 소지품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고도 10년 동안 이곳을 그대로 두었다니.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딘가에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사망 신고가 된 후에도 저는 어머니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들어와 어머니의 물건들을 만지며 그리움을 달랬죠. 무의식 중에 저는 어머니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미 확신이 있었죠. 어머니의 정체는 분명했습니다. 검사는 단지 법적 절차를 위한 형식에 불과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옛 이웃인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옥순이 살아있었어? 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를 끌어안고 우는 박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귀환을 알게 될 거예요. 동네에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웃들이 많았죠.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주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분이 이옥순, 바로 제 어머니였죠. 이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우리의 사연을 듣고 깊은 공감을 표했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의 법적 신분을 회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10년 전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확인하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 이상 잃어버린 세월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데 쓰겠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어머니와 하늘이는 손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0년 동안 그려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여러 달의 법적 절차를 거쳐 어머니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옥순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어머니의 사례를 실종 오판의 비극적 사건이라 부르며 깊은 유감을 표했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와 신원불명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법적으로 되살아난 그날, 우리는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여 돌아온 이옥순을 축하했죠. 눈물과 웃음이 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와 조금씩 재회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일해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교직을 그만두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바닷가에 작은 책방을 차리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가 항상 꿈꿔오셨던 일이잖아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그런 꿈이 있었니? 네, 어머니는 항상 은퇴하면 바닷가에 책방을 차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책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집을 팔고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는 바다가 보이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었죠. 2층으로 된 그 건물의 아래층은 책방으로, 위층은 우리 가족의 주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간판 이름을 정했어요. 기억꽃이라고요. 잊혀진 기억이 다시 꽃피는 곳이란 의미였죠. 우리는 함께 서가를 짜고 벽을 칠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늘이도 열심히 도왔어요. 책장 사이사이에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걸었죠. 드디어 개업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미 지역 신문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억꽃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모든 분들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책과 함께, 기억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래요. 책방은 곧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차를 우려내고 저는 책을 추천해주고 하늘이는 손님들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었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책방을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의 동생을 오래전에 잃었다며 우리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입양된 아이가 자신의 친부모를 찾는 과정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며 사인회를 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기억꽃은 단순한 책방이 아닌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새 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특히 수화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하늘이가 이끄는 작은 수화 동아리까지 생겼죠.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수아와 함께 따뜻한 간식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로운 기억들이 쌓여갔어요. 하늘이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할머니라고 연습하는 모습, 어머니가 오래된 요리법을 떠올려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 우리 셋이 바닷가를 걸으며 찍는 새로운 가족 사진들까지. 한 번은 어머니가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돌아와서 행복하니?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내 몸은 여기 있었고 내 마음도 늘 너희와 함께였으니까. 그 말이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은 흘러갔지만 우리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고체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하늘이는 작은 무대에서 친구들과 수화 공연을 연습하고 있죠. 저는 책장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합니다. 실종됐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깨진 퍼즐이 다시 맞춰진 듯한 완전한 가족의 시간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로 기억의 꽃 한 송이를 함께 피워주세요. 감사합니다.